안녕하세요. QJDI입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1920년대 후반에서 시작된 그 거의 100년간의 사이클이 끝이 나고 어, 지금 미국의 대공황 사태 때 일어났던 그때와 같은 사이클이 다시 시작이 됨으로써 저희가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거에 대한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위기를 같이 극복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이러한 뷰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닥친다면 앞으로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어, 제가 지금 앞으로 위기가 다가올 거라는 거에 대해선 거의 90% 이상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자산 시장이든 어떠한 시장에도 100%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제가 틀릴 가능성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많은 근거를 확보한 상태이고 이것을 지금 부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리고 그 위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할 때, 어, 뭐, 100살이 넘으신 분들은 사실 방송을 보기도 힘드실 분들은 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살아있는 웬만한 사람들이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지혜가 뭐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아온 경험들을 토대로 지혜를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런 패러다임이 모두 무효화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년 만에 찾아오는 위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 세계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1970년대에 있었던 뭐 근본 위제 이후의 위기, 그 다음에 2008년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의 위기, 어, 그런 것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충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많은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대공황이 닥쳤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도 터졌고 또 그 사이에도 조금씩의 이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은 당연히 있어 왔지만 전 세계적인 그런 위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유가 그 하나의 사이클이 굉장히 평화롭게 지속되는 그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사이클이 지금까지 지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이클이 끝이 가까워져가는 우리가 지금 그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이클이 다시 닥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또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수없는 위기와 항상 우린 전쟁과 그 다음에 내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지난 100년간은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살아가면서도 내일 당장 굶을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지를 걱정을 하지.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많은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이 조금씩은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당장 내일 죽지 않을 거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확신, 그 다음에 내가 내일 굶을 일이 없다라는 무의식적인 확신, 전쟁은 절대 날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확신. 하지만 우리의 인류는 돌이켜보면 항상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난 100년간 정말로 평화로운 그런 사이클이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이클에서 그 이외의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겪어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위기를 지금 직면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저 스스로도 아직 좀 확신이 잘 안 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역사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또 많은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이러한 뷰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대비를 할지에 대해서 좀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저는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산시장의 그런 사이클적인 관점, 그러니까 기술적인 차트를 토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거시경제적인 관점, 그 거시적인 경제적인 관점으로도 제가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지정학적인 관점으로도 분석을 해봤어요. 뭐 요즘 사실 유튜브나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굳이 꼭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거나 논문을 찾지 않아도 뭐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잖아요. 뭐 그게 뭐 노이즈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잘 걸러서 정보를 잘 이렇게 입수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공부를 하기 좋은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도서관에 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자료나 이제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강의들을 보고 좀 공부를 했고 제가 지금 보는 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첫 번째로 S&P 500 차트입니다. 제가 S&P 500 차트를 보는 이유는 자산시장 그 차트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볼 수 있는 차트였어요. 이게 지금 트레이딩 뷰인데 트레이딩 뷰에서 S&P 차트는 1872년부터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1872년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쯤 때부터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영국의 패권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반대로 이제 미국이 패권을 서서히 잡아가는 그때의 이제 시점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4년까지 이렇게 지금 지나왔는데 지금 차트 이렇게 보시면 그냥 한 번에 큰 하락도 없이 이렇게 쭉 우상향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에 큰 흔들림이 있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 이제 대공황이 있었던
그때 시기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1년봉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캔들 하나하나가 이제 1년인 거죠. 그래서 1년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71년부터 이렇게 긴 지금 시간을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지금 역사상 최고점입니다. 역사상 최고점이고, 이만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차트가 사실 미국의 패권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사실 그 패권이라는 것은 다 돈이랑 관계가 있고, 항상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어떠한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면은 다 돈이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돈이랑 관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패권을 잡았던 그 국가들을 살펴보자면 항상 자산 시장의 그런 사이클들이 이렇게 우상향을 반복하다가 이렇게 그 우상향하는 그 사이클이 끝이 남으로써 패권이 이렇게 항상 이전하는, 예,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항해 시대 때 이제 네덜란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영국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차트적인 사이클을 파동으로 좀 접근을 해봤어요. 그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이제 1920년대 때 그 엘리어트라는 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차트를 파동으로 분석하는 법을 접근을 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제가 이 파동에 대해서 보면은 이거는 약 미신이나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네.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게 이렇게 차트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이클이 존재하는 어떤 곳이든 접근을 해보면 다 같은 형태의 파동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신기했고, 그러면서 저는 좀 강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파동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파동 관점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파동으로 이 차트를 접근을 하면은 이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향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계산을 해봤는데, 보통 파동은 임펄스 파동이라고 해서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일단 네, 제가 이거 했던 거 지우고, 보통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올라가는 파동, 그 다음에 내려가는 파동, 올라가는 파동, 내려가는 파동, 올라가는 파동,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동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레이 달리오의 그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을 보시면은 이제 그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사이클이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S&P 차트를 보면서 하나의 파동으로 카운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카운팅을 했냐면 추세를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의 추세가
하나의 추세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의 추세를 어떠한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추세가 5개가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게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그거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1년봉으로 이걸 봤을 때 지금 여기 선이 보이시는 거는 이건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은 그 이평선 21선이랑 같은 선이고요. 이렇게 이평선을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의 추세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렇게 같은 곳을 지지하면서 이걸 이평선에 타고 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을 이렇게 여기 찍고 반등하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파동이랑 이걸 같이 섞어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카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평선에 타고 가는데, 그 타고 가면서 이렇게 찍고 반등하는 이 지점이 그 5개의 파동 중에 조정하는 2번째와 4번째 파동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평선과 파동을 같이 섞어서 보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그러면서 3번째 파동의 RSI와 5번째 파동의 RSI 고점이 내려가는 형태를 보이면서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5개 파동이 이제 끝났다라는 그 변곡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지금 5번째 파동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점이 어디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봤을 때 5개의 파동이 너무 육안으로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종료가 되면은 이 대공황 이후에 시작이 되었던 지금 여기서 보자면 1933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하나의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5. 근데 제가 봤을 땐 여기는 2파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는 42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최저점이지만 2파의 조정은 이렇게 A, B, C로 불규칙으로 끝이 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파동, 그 다음에 2번째 파동, 3번째 파동, 그 다음 4번째 파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파동이 있겠죠. 지금 사이클이 끝이 난다면 4번째 파동의 하락이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냥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봤을 때요. 그러면 이 4번째 파동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라는 거 얘기를 해본다면, 분명히 확실한 건 이 1941년부터 지속된 여기 1년봉에서 그 이평선 21선을 지켜주면서 이걸 타고 이렇게 올라온 이 추세선이 깨져야 됩니다. 그 추세선이 깨지는 게 이 파동이 종료되면 확실하게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S&P가 5,464포인트에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이평선 21선이 위치하는 곳이 2,464거든요. 뭐 이게 지금 이평선도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내년이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곳에 있겠지만, 확실한 건 이 이평선 아래로 가격이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음봉이
출현하면서 이 추세가 깨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내려가는 것도 뭐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ABC의 형태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냥 가장 전형적인 형태니까 어떤 식으로 내려갈지 알 수는 없겠죠. 근데 보통 이 4파가 진행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 이제 3파에 3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이건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그러면 이 3파에 4파 하단까지 보통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이 위에서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4파 하단까지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추세선이 깨져야 된다라는 거. 그럼 적어도 이 추세선이 깨져도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증시가. 그러니까 S&P가 사실 그렇게까지 내려간다는 말은 나스닥도 다 같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S&P가 내려가는데 나스닥이 버티거나 그게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뭐 어떤 방법으로든 그건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당연히 나스닥도 그렇고, 나스닥과 S&P가 폭락하게 되면 한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미국 증시에 지금 모든 전 세계 그런 자산 시장이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자산 시장도 같이 폭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파동으로만 봤을 때는 이러한 이러한 그림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뭐 코스피도 뭐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럼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끼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차트적인 관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렸고, 약간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4파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4파 하단까지 보통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의 조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4파에서는 삼각 수렴이라는 형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면 다시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수렴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끝에서 5파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삼각 수렴이 일어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조정으로 끝이 날 것인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행이 되는 걸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측을 한다라는 건 좀 도박에 가까운 것 같고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추세선이 깨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 추세선을 깨고 밑에까지 이렇게 하락할 거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만 깨져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하락을 했던 때가 2008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단순히 이렇게 보면 지금 100년짜리 사이클에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하락을 했던 구간들이 이렇게 있죠. 지금 제가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여기에 가장 큰 음봉인데 이게 2008년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여기 보이는 게 2000년, 2002년, 2002년인데 여기가 닷컴 버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음봉이 참 재밌는 게 다 역사적인 구간들이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일 쇼크 근본 이제 폐지 때죠. 70년대. 그러고 계속 우상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락은 이 100년짜리의 사이클에서 하락하는 그 짧은 하락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전체 사이클이 끝나고 대공황과 같은 그 하나의 가장 큰 사이클에서의 조정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보다는 더 큰 하락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하락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 적이 없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패러다임이 적용이 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는 형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지금 동결을 해놓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뷰는 금리 인하가 짧게 한번 할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에 그 제로 금리나 진짜 거의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그런 시대를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그때 70년대, 80년대 때 금리가 17%, 18%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죠. 그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거의 저도 금리가 거의 10% 육박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산 시장이 폭락을 하고 나서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이러한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은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자산시장의 거래량이 감소를 하니까요. 그러면은 그 유동성은 다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사람들이 예금 적금을 하려고 은행에 이제 저축을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저축을 한다, 은행에 적금을 들고 저축을 한다,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이렇게 자산시장이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 어떻게 저축을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저축을 한다라는 이 패러다임이 지배했던 때가 언제쯤인가요? 적어도 2000년대 이전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최소한 저축을 하는 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하면 집 하나라도 살 수가 있나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월세를 내고 그 다음에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그 다음에 생활비를 쓰면서 사실상 그렇게 큰 자산을 축적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다음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변곡점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S&P 차트만 보여드렸는데 나스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이것도 지금 똑같이 1년봉 차트고요. 근데 나스닥을 이렇게 카운팅하기가 조금 힘든 점은 뭐냐면 1985년부터 차트를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패권을 이렇게 전체적인 뷰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2001년 그다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하나의 추세로 자산 시장이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역사적인 신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추세인데 이 추세가 끝이 난다라면 S&P와 같은 사이클을 그린다라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지금 미국 주식 하나를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가장 많이 보는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또 요즘 핫한 코인 시장 그게 모두 같은 사이클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이클이 지금 변곡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저기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만든 한국 집값,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집값 그 인덱스 차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라인으로만 볼 수 있게 해놨는데요.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파동이 보입니다.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 2, 3, 4, 5 그 그림을 보면은 딱 바로 보이시겠죠? 네. 이러한 그림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1998년부터거든요. 98년부터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기만 했습니다. 한국의 집값은. 그리고 이 추세가 끝이 난다면 당연히 네 번째 하락이 온다라는 거겠죠. 이미 그때 코로나 때 엄청나게 급상승을 한 뒤에 이제 2021년 이후로 이미 꺾였죠. 지금 뉴스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한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2019년부터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것도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불패시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뭐 절대 부정하지 않는 그런 말이잖아요. 부동산 불패시나.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집값 하락이 있었지만 이때가 이제 하락이 온 게 90년부터 97년까지 하락이 왔지만 그래도 이제 80년대 때부터 부동산을 들고 있었다면 한 번도 본전이 온 적이 없어요. 계속 오르기만 했거든요. 뭐 물론 지금 사도 본전이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렇지만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그 정말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코스피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이미 다 계산을 해놓은 거라서 사실 코스피는 이걸 좀 차트를 분석하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미국의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기준으로 삼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마지막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비트코인 차트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정확히 200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사가 지금까지 본 차트들보다는 짧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파동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소름이 돋게도요. 여기 보시면 하나의, 여기 앞에는 이제 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추세, 그러니까 이 선을 타고 하나의 추세로 올라온 게 다 보이시죠? 사실 뭐 이때는 이때는 뭐 저도 이 트레이딩 뷰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만은 이걸 알았다면 이때 샀겠죠. 이 큰 폭락이 왔지만 이럴 때 다 샀겠죠. 이 선에 닿았을 때. 근데 뭐 다 지나간 일이고요. 근데 또 여기 이렇게 이 선 근처에 온다면 다시 산다? 뭐 그러면 또 지옥을 맛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다 카운팅을 했는데요. 카운팅을 제가 한 카운팅은 이렇습니다.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카운팅을 좀 열심히 해서 이건 비트코인 리퀴드 인덱스 차트라는 거고요. 네, 2010년부터 이렇게 차트를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바이낸스 차트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바이낸스 차트로 봤을 때 예전부터, 그러니까 진짜 비트코인 생겼던 2008년부터의 차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리퀴드 인덱스 차트를 보면 그 모든 거래소에서 일어난 그 거래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를 보는 게 그 큰 뷰에 있어서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차트가 좋은 점은 거래량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2020년 불장 때부터죠. 그리고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1억이 넘기고 뭐 누구는 뭐 2억 간다, 5억 간다, 10억 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나 지금 코인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도 안 사는 게 차라리 낫다입니다. 왜냐면 거의 끝에 다 달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2008년부터 시작한 사이클의 가장 마지막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운팅을 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하나,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냥 이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이거는 조금 희한하죠. 다섯이 조금 길죠. 그 파동에서 그 마지막 다섯 번째 파동이 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연장이 되는 형태 중에 엔딩 다이아고날이라고 나옵니다. 그 궁금하신 분은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엔딩 다이아고날이라는 건 하나의 패턴인데요. 쐐기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확히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엔딩 다이아고날의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엔딩 다이아고날의 마지막 지금 파동이고, 이게 끝이 나고 이제 이 전체 큰 사이클이 이제 하나가 종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의 사이클이 똑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S&P부터 시작해서 S&P, 나스닥, 부동산, 그 다음에 비트코인까지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모든 자산 시장의 사이클이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차트를, 이제 비트코인은 워낙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린다면, 제가 방금 카운팅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거래량이 이때 2014년, 15년에 가장 많이 터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락할 때 터졌거든요. 근데 보통 파동에서는 1, 2, 3, 4, 5가 있다면 3파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5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3파보다 거래량이 작게 나오는 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때 엄청 부장이 20년도에 엄청 부장이었지, 뭐 15년도 16년도 엄청 부장이었지,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부장은 2008년도부터 13년도까지였어요. 1달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0달러부터 시작해서 거의 900달러까지 뛰었으니까 900배가 뛰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데, 뭐 이 마지막 이 사이클이 뭐 2억 갈 수도 있고 3억 갈 수도 있겠죠. 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기형이라는 건 점차 상승률이 감소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15년도에서 17년도까지 있었던 이 상승의 사이클보다 그 다음 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이 상승의 폭이 작죠. 그리고 여기보다도 당연히 여기가 작을 겁니다. 세기가 맞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이 오늘이 2024년 6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도 당연히 1, 2, 3, 4, 5 임펄스 파동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이클에도 마지막 5번째 사이클만을 남겨놓은 상태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자산을 구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조심을 해야 될 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40분이 됐는데, 네, 일단 제가 보는 자산시장 사이클에 대한 뷰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게 1편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산시장 폭락,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폭락이 끝나고 난 뒤엔 또 어떠한 일들이 이어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그 미래에는 또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 것인지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